지인에게 잘해줬는데 상대는 내 호의를 당연하게 생각해서 기분 나빴던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어떤 물건을 사라고 누군가 권유하는데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물건을 끝내 사줬던 경험 있으신가요? 행복한 이기주의자의 저자인 웨인 다이어에 따르면 이런 행동들은 모두 남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생깁니다. 남 눈치가 보여서 다들 불편했던 경험 있으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남 눈치 안 보고 편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은 행복한 이기주의자란 책에서 답을 찾아봤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우리가 눈치를 보게 되는지, 눈치의 원리에 대해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남 눈치 보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까지 아시게 될 겁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일은 필요 조건이 아닌 그저 희망사항이 되어야 한다. 박수갈채를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누구나 치켜 세워주면 기분이 좋고 그런 대우를 받기를 원한다. 그러나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 인정을 받는 것 그 자체가 불건전하다는 말이 아니다. 사실 입에 발린 말은 감칠맛 나게 기분 좋다. 인정을 구하는 일이 나를 망치는 나쁜 습관, 즉 자기 실현의 오류지대가 되는 경우는 그것이 희망사항이 아닌 필요 조건이 되었을 때이다. 인정을 원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서 정말로 인정을 받게 되면 더없이 기쁘다. 그러나 인정을 반드시 필요로 할 때 인정을 받지 못하면 온몸에서 기력이 빠져나가면서 무너져 내린다. 그때가 바로 자기 파괴적인 힘이 끼어드는 순간이다. 다시 말해 인정을 구하는 일이 필수불가결한 조건이 될 경우 자신의 상당 부분을 외부인에게 내맡기는 꼴이 된다. 그 사람이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 의욕을 상실하여 무기력 상태가 된다. 그 정도가 아무리 미약하더라도 말이다. 이는 자기 가치라는 옷을 겉옷 위에 한 겹 더 껴입은 다음 다른 사람이 알아주는지 알아주지 않는지 노려보고 있는 것이나 같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찬사를 베풀어 주려는 경우에만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다. 남의 눈치를 살피는 것도 꽤나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지만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 모든 사람의 인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참으로 문제다. 그런 필요 조건을 갖고 있다면 살아가면서 몹시 마음 상하고 실망하게 될 것은 불보듯 뻔하다. 게다가 김 빠진 시시한 자아상만 보여주면서 결국 앞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자기 거부에 빠질 것이다. 인정을 필요 조건으로 삼는 일은 없어야 한다. 여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자기 실현을 방해하는 그런 오류지대는 말끔히 제거해야 한다. 그런 잘못된 습관을 갖고 있는 것은 심리적으로 막다른 골목에 치다른 경우로 나에게 전혀 득될 것이 없다. 인생을 엮어가다 보면 상당한 반대에 부닥칠 때가 종종 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이며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 치러야 할 세금 같은 것이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언젠가 나는 전형적인 인정 필요형 인간인 한 중년 남성을 치료한 적이 있다. 오지라는 이름의 그 남성은 낙태, 출산 정책, 중동 전쟁, 워터게이트, 정치 등 논란이 일고 있는 여러 세상사에 관해 주관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내놓은 의견에 누군가가 냉소적인 반응을 보일 때마다 크게 당황했다. 그는 자신의 말이나 행동에 일일이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를 썼다. 한 번은 장인과 함께 안락사를 화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오지는 자신이 안락사를 찬성한다는 투로 운을 뗐다. 그러자 장인이 못마땅해 눈썹을 치켜 올렸다. 이를 눈치챈 오지는 즉각 거의 반사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수정했다. 제 말은 만약 환자가 의식이 확실한 상태에서 안락사를 요구한다면 그 경우에는 괜찮지 않느냐는 거죠. 그는 장인이 자신의 말에 수긍하는 기색을 보이자 그제서야 약간 숨을 돌렸다. 그는 직장의 상사와도 안락사에 대해 얘기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맹렬한 반론에 부딪혔다. 어떻게 자네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나? 그것은 인간이 신을 흉내내는 행위라는 걸 모르나? 오지는 그런 식의 반박을 감당해낼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재빨리 논조를 바꿨다. 제 말뜻은 매우 극한 상황에서만큼은, 그러니까 뇌사로 판명된 환자의 경우에는 안락사를 허용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거죠. 마침내 상관은 떨떠름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오지는 다시 한번 공경을 면했다. 그는 자신의 형과 함께 있을 때에도 안락사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았는데 즉각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휴, 이번에는 수월했다. 자신의 주장을 인정받기 위해 입장을 수정하지 않아도 됐기 때문이다.
이상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대체로 어떻게 지내는가를 설명하면서 오지가 예로 든 것들이다. 오지는 자신만의 확고한 입장을 갖지 못한 채 사람들 사이에서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렸다. 동조를 받고 싶은 욕구가 너무도 강렬한 나머지 그는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 늘 입장을 바꿨다. 오지 자신은 없고 그의 감정과 생각, 그리고 말을 결정하는 다른 사람들의 우연한 반응만 있을 뿐이었다. 오지는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식대로 자신의 모습을 바꿨다. 반드시 인정을 받아야만 한다면 진실은 꼭꼭 숨게 마련이다. 반드시 동조를 얻어야만 한다면, 그래서 그런 신호를 내보낸다면 어느 누구도 나를 있는 그대로 대할 수 없을 것이다. 나 또한 생각하고 느끼는 바를 언제 어느 때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편향된 생각에 희생이 되는 것이다. 정치가 부류는 대체로 신뢰받지 못한다. 그들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동조를 필요로 한다. 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들은 설 곳을 잃게 된다. 따라서 그들은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집단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런 말을 하고 저 집단의 칭찬을 얻기 위해서는 저런 말을 한다. 말하는 사람이 모든 이의 마음에 들 요량으로 교묘하게 이랬다 저랬다 입장을 바꾸면 진실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식의 행동은 정치가들에게서 쉽게 발견되지만 우리들 사이에서도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이의 노여움을 달래기 위해 중립 노선을 취하거나 홀대당할까 두려워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지는 않았는가. 질책받으면 기분이 안 좋을 줄 뻔히 알기에 그것을 피해 행동을 수정하는 것이다. 비난을 감당하기보다 동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 그러나 그렇게 속 편한 길을 택하면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의 평가를 자신의 의견보다 한층 높게 떠받들게 된다. 이것은 수렁이다. 헤어나기 힘든 현대사회의 덫이다. 인정을 필요 조건으로 삼는 덫에 빠지면 다른 사람의 생각에 휘둘리게 된다. 그 덫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런 심리 상태를 자라게 하는 요인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제 사람들이 너나 없이 남의 눈치를 살피게 된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자. 눈치 권하는 사회.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행동의 바탕에는 이런 가정이 깔려 있다. 자신을 믿지 말라. 먼저 다른 사람에게 확인하라. 우리의 문화는 남의 눈치를 살피는 행동을 하나의 생활 방식으로 강화하고 있다. 틀에 얽매이지 않는 자주적 사고는 우리 사회의 보루를 이루고 있는 사회제도의 눈엣가시인 셈이다. 이 사회에서 자란 이상 누구나 그런 속성에 젖어 있을 수밖에 없다.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는 태도의 본질이며 우리 문화의 근간을 이룬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자신의 의견보다 중요시하게 되면 인정을 받지 못할 경우 우울해지고 자기 비하와 자책감에 빠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보다 훨씬 중요하기 때문이다. 인정을 해주는 것은 매우 교묘한 조종 수단이다. 그의 가치가 타인에게 내맡겨져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동조해주지 않으면 그는 헛개비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가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이 고개를 가로저어도 의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다른 사람의 통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다. 그러나 그런 바람직한 행동에는 이기적이다, 무심하다, 제멋대로다 등의 꼬리표가 붙는다. 우리를 종속적으로 메어두기 위해서다. 조종의 악순환을 이해하려면 우리 문화가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피라는 메시지를 얼마나 많이 쏟아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 그런 메시지는 유아기부터 시작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화살처럼 쏟아지고 있다. 눈치 보게 하는 부모님, 인격이 형성되는 시기에 있는 어린아이들은 자신에게 중요한 어른들, 예를 들어 부모님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줄로 알고 있다. 그러나 칭찬은 착한 행동에만 주어져서는 안 된다. 또한 아이는 자신의 말이나 생각, 감정, 행동에 일일이 부모의 동의를 구할 필요도 없다. 자립심은 요람 안에서도 배울 수 있는 것이며 칭찬을 갈구하는 자세와 사랑을 구하는 일이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어른들의 인정을 필요로 하는 태도에서 벗어나라고 독려하기 위해서는 아이에게 애초에 많은 칭찬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아이가 성장한 후에도 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낀다면 자기 불신이라는 노이로제의 씨앗이 이미 어렸을 적부터 뿌려진 탓이다.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남의 눈치를 보는 오류지대 행동은 부모의 동의를 먼저 구하지 않고서는 불안에 못 견디는 아이의 경우를 살펴본 것이지
다정다감한 부모의 사랑과 칭찬을 원하는 지극히 건전한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니다. 대개의 경우 우리의 문화는 아이에게 자신의 판단보다 다른 사람을 의지하라고 가르친다. 무엇이든 엄마, 아빠에게 물어본다. 뭘 먹어야 해요? 언제요? 얼마나요? 엄마한테 여쭤봐라. 누구랑 놀아야 해요? 언제요? 어디서요? 내 방에서. 근데 내 방 꼴이 이게 뭐니? 옷은 옷걸이에 걸고, 침대는 정돈하고, 장난감은 장난감 상자에 넣고, 종속과 인정을 구하는 행동을 강화하는 또 다른 대화 한 토막을 예로 들자면 이러하다. 내가 좋아하는 걸로 아무거나 입어. 이건 어때요, 엄마? 얘 도대체 그게 뭐니? 줄무늬 옷에 니트는 어울리지 않아. 다시 가서 그 옷에 어울리는 블라우스나 바지로 갈아입어. 일주일 후. 뭘 입어야 되죠, 엄마? 말했잖니. 내가 원하는 거 아무거나 입으라니까. 왜 항상 내게 물어보는 거니? 정말 왜 이래야 할까? 슈퍼마켓에서 계산대에 점원이 한 아이에게 묻는다. 사탕 하나 줄까? 그 아이는 엄마를 쳐다보며 저 사탕 하나 먹어도 돼요라고 묻는다. 그 아이는 자신이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포함해 모든 것을 부모에게 확인하는 버릇이 들어있다. 노는 것, 먹는 것, 잠자는 것에서부터 친구 관계를 맺는 것, 생각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가정 내에서 어린아이에게 주어지는 자립의 메시지는 거의 없다.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하는 부모의 궁극적인 믿음 때문이다. 부모는 자녀가 스스로를 위해 생각하도록,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키우도록 돕기보다 자녀를 소유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칼릴 지브라는 자신의 대표적인 예언자에서 소유물 취급을 받는 아이들에 대해 열띤 어조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당신의 자녀는 당신의 자녀가 아니다. 그들은 생명 자체를 갈망하는 생명의 아들, 딸들이다. 그들은 당신을 통해서 나왔지 당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들은 당신 곁에 있지만 당신에 속해 있지 않다. 매번 부모의 동의를 구하게 만드는 전략의 효과는 모든 의존형 아이들에게서 뚜렷이 나타난다. 엄마는 심판관, 끊임없이 싸움을 뜯어말리는 사람, 동생이 말썽을 저질렀다며 쪼르르 달려가 일러바치는 대상일 뿐 아니라 모든 생각, 감정, 행동을 나 대신 도맡아 해주는 사람이다. 엄마나 아빠가 대신 해줄 테니 해결해야 할 어려움이 있으면 자신을 믿지 말라고 한다.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 먼저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라는 것이다. 그러나 아이들은 자신이 동조를 구하는 사람으로 주물러지는 것에 저항한다. 아이들을 가까이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거부감을 여기저기에서 느낄 수 있었으리라. 자녀에게 배변 훈련을 시킨 경험에 대해 들려주는 부모들은 이런 말을 하곤 한다. 아이가 자신에게 무엇이 요구되고 있는가를 알고 있는 듯했다는 것이다. 아이가 괄약근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도 짐작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아이는 고집을 부리며 일부러 순응하려 들지 않았단다. 이것은 부모의 인정을 필요로 하는 일에 대한 실제적인 최초의 반항이다. 아이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벼르고 있는 것이다. 이걸 먹어라, 저걸 입어라, 누구랑 놀아라, 언제 자거라, 언제 들어와라, 어디에 장난감을 놔둬라, 심지어는 무엇을 생각하라는 것까지 마음대로 떠들어보라지. 하지만 나는 나 스스로 준비되었을 때 그렇게 하겠어. 사사건건 반드시 부모의 인정을 얻어야 하는 일에 대한 투쟁이 최초로 성공하는 경우다. 유아기에는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하고 싶어 한다. 아빠가 옷 입는 것을 도와주려고 하면 나 혼자 할 수 있어라고 말한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내가 해줄게. 꾸물거리고 있을 시간이 없어. 또는 넌 아직 너무 어려이다. 어렸을 적 그토록 생생하게 살아있던 자립의 불꽃은 자주적인 인간이 되고자 했던 바람은 이렇게 부모에 의해 꺼져버리기 일쑤다. 내가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인정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너도 너 자신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다. 가족이라는 단위는 의존과 동의를 필요로 하는 습관을 키운다. 물론 애초 의도는 악의적이지 않다. 자녀에게 어떤 불행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부모들이 자녀를 위험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그 결과는 의도했던 바와는 정반대로 나타난다.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자신만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모욕을 당했을 때 대처하는 것, 명예를 위해 싸우는 일, 자기 나름의 방식을 터득하는 것 등 자신감을 쌓는 방법을 알아가면서 자기만의 무기를 갖추기는커녕 평생 자주적인 행동에 무기고를 짓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동조를 구하라라는 가르침은 10중 8구 아주 어렸을 때 전달됐을 가능성이 크다. 그 가운데 일부는 자녀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 부모님께 여쭤보라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행동, 즉 바른 생활 행동을 가르치기 위해 전달된 가르침들이 훨씬 많이 그리고 훨씬 비중 있게 자리 잡고 있다. 애초 당연히 주어져야 할 그런 인정을 받기 위해 반드시 다른 사람의 기분을 먼저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게 한다. 요컨대 인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자녀에게 인정은 언제든 주어져야 하는 것이지 마땅한 행동을 한 보상으로 주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자긍심과 다른 사람의 인정을 혼동하도록 부추겨서는 안 된다. 학교는 붕어빵 공장. 학교에 들어간다는 것은 동조를 구하는 사고와 행위를 드러내놓고 주입시키려는 제도에 입문하는 일이다. 학교에서는 하는 일마다 허락을 구해야 하며 스스로의 판단에 의존해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화장실에 가도 되느냐고 선생님께 여쭤본다. 정해진 자리에 앉는다. 제 자리를 뜨면 벌점이 붙는다. 모두 타인의 통제를 받는 인간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스스로 생각하는 법이 아닌 생각하지 않는 법을 배운다. 16조각이 되도록 종이를 접어라. 접은 종이에 낙서하지 말아라. 오늘 집에 가서 한 장을 공부해와라. 이 단어들의 맞춤법을 연습해라. 이렇게 그려라, 저것을 읽어라 등 시키는 대로 따르는 법을 배운다. 그리고 의문점이 생기면 선생님께 여쭤보라는 식이다. 만약 선생님의 그보다 더 심한 경우 교장 선생님의 화를 도둑이라도 하면 몇 달이고 자책감에 시달려야 한다. 성적표는 학생이 얼마나 많은 인정을 받았는가를 알려주기 위해 부모에게 발송되는 메시지다. 학교의 이념이라는 것은 대체로 아래와 같은 문구로 되어 있다. 아마도 장학관 시찰을 의식해 작성된 듯 싶은. 본고교는 학생들의 전인교육을 추구한다. 교과 과정은 본고교 학생들 개개인의 필요에 부합하도록 짜여 있다. 본고교는 학생들의 자기 실현과 개개인의 발달을 장려하고 촉구한다. 도대체 이런 문구를 실천에 옮기는 학교와 교사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혹여 자기 실현이나 스스로 알아서 할 줄 아는 능력에 낌새라도 보이는 학생이 있으면 누가 볼세라 얼른 제자리로 되돌려 보내진다. 독립적이고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며 자책감이나 걱정에 그다지 끄떡하지 않는 그 괘씸한 학생에게는 체계적으로 문제와 꼬리표를 붙인다. 학교는 자립적 사고의 조짐을 보이는 학생들을 키우는 데에는 재주가 없다. 인정을 받는 것이 성공에 이르는 길이라고 가르치는 학교가 숱하다. 선생님의 눈에 든다, 알랑거린다 등의 말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상투어다. 지금도 여전히 학생이 선생님의 눈에 들어야 신상에 이롭지 않은가. 교사의 칭찬을 받고 하라는 대로 행동하고 주어진 교과 과정에 따라 공부하면 성공한다고 한다. 그러나 그런 학생은 다른 사람의 인정 없이는 배견하지 못하는 인간형이 된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려고만 들면 거의 매번 좌절을 겪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가르침이 몸에 배게 되는 시기는 대개 중학교에 들어갈 즈음이다. 상담교사가 고등학교에서 어떤 내용을 배우고 싶으냐고 물으면 학생들은 모르겠어요. 제게 뭐가 필요한지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세요라고 대답한다. 고등학교에 가면 자신이 배우고 싶은 것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것을 버거워하고 누군가 자신을 대신해 결정해 주면 그것을 따르는 쪽을 훨씬 편하게 느끼게 된다. 수업 중에는 배운 내용에 대해 토를 달지 않는 법을 배울 것이다. 주제를 적절하게 풀어 쓰는 법, 문학 작품을 올바로 해석하는 법도 배울 것이다. 과제물도 독자적인 판단이나 의견이 아닌 자신의 논지를 실증해 줄 인용문이나 참고 도서를 바탕으로 작성하는 법을 배울 것이다. 이런 것들을 습득하지 못하면 그 벌로 낮은 점수를 받거나 선생님의 꾸지람을 듣게 된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이면 무언가에 대해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다고 느낄 것이다. 12년간을 꼬박 어떻게 무엇을 생각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지시를 받았기 때문이다. 선생님께 일일이 여쭤보는 식의 교육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막상 졸업식 날이 되면 자기 혼자서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게 된다. 그는 인정을 탐하고 다른 사람의 인정을 얻는 일이 성공이나 행복과 동급이라고 배운 것이다. 대학에서도 이와 똑같은 세뇌 패턴이 이어진다. 학기 말 리포트를 2번 쓸 것, 올바른 서식을 갖춰 여백을 맞출 것, 반드시 타이핑을 치고 서론 본론 결론의 구성을 갖출 것, 이 부분을 공부해 올 것 등등. 대학은 대규모 붕어빵 공장인 셈이다.
교수님 말씀에 순응하고 교수의 비위를 맞추면 성공하리라. 오리엔테이션에서 교수는 수업 내용에 대해 소개하며 이렇게 말한다. 이번 학기에는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분야는 뭐든지 공부할 수 있다. 나는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관심을 쏟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울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들 자신의 공부니만큼 자유롭게 선택해도 좋다. 나는 최대한 돕겠다. 그러자 학생들은 혼란스럽게 술렁거리기 시작한다. 그런데 리포트는 몇 번 제출해야 합니까? 제출 기한은 언제까지입니까? 타자로 정서해야 합니까? 무슨 책을 읽어야 합니까? 시험은 몇 번 칩니까? 무슨 문제들이 나옵니까? 과제물 분량은요? 여백은 어떻게 설정합니까? 매일 출석해야 합니까? 등등. 이런 질문들은 다른 사람의 동의가 없으면 안심이 안 되는 습관에서 비롯된 것이다. 앞서 살펴본 교육 방법에 비추어 보면 조금도 놀라울 게 없다. 학생은 다른 사람을 위해 공부하도록, 교수의 마음에 들도록, 다른 사람의 기대치에 차도록 훈련받아왔다. 사회는 눈치쟁이 양성소다. 인정을 탐하는 병을 얻게 되는 곳은 가정이나 학교뿐만이 아니다. 교회도 큰 영향을 미친다. 하나님 또는 예수 그리고 자신 이외의 누군가를 기쁘게 해야 하는 것이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잘못 해석하고 천벌에 대한 두려움을 무기 삼아 수능을 가르치려 든다. 따라서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이유는 그런 행동이 자신에게 타당하다고 판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뭔가 미혹한 점이 있으면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믿음에 의지해서는 안 되며 계율을 들여다보라는 것. 누군가 그렇게 하라고 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벌받을까 두려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다. 올바른 행동이라고 스스로 판단했기 때문이 아니다. 이렇듯 기성 종교는 인정을 구하는 사람들의 욕구에 호소한다. 종교 계율에 따른 행동이 우연히 자신이 택하려고 했던 행동과 일치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행동 역시 자유의지에 따라 선택된 것이 아니다. 자기 자신을 지침으로 삼고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종교적인 체험이다. 그 참된 종교 안에서 인간은 자신의 양심과 자신을 지탱하는 문화를 축으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다. 누군가로부터 지시를 받아서가 아니다. 주의 깊게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놀랍도록 자기 실현을 이룬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립을 설파했으며 남들로부터 비난을 살까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대다수 그의 추종자들은 그의 가르침을 왜곡시켜 두려움과 자기 혐오의 교리로 탈바꿈시켰다. 정부 역시 인정을 구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체제 수능의 수단으로 삼는 제도의 또 다른 예다. 자신을 믿지 말라. 국민들에게는 혼자 살아갈 능력도 재력도 없다. 우리가 돌보아 주겠다. 세금 청구서가 나가기도 전에 돈을 써버릴 우려가 있으니 세금은 원천징수하겠다. 스스로를 위해 결정을 내리거나 저축할 수 없다고 생각되므로 사회보장 제도에 가입을 의무화하겠다. 국민들은 스스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대신해서 국민의 삶을 통제하겠다. 국민을 위한 봉사와 사회 통치라는 본연의 책임을 넘어서는 정부의 예는 이외에도 수두룩하다. 만약 현존하는 모든 규칙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면 하루에도 몇 번이고 규칙을 어기게 될 것이다. 쇼핑할 수 있는 시간, 술을 마셔서는 안 되는 시간, 시간과 장소에 맞춰 입어야 하는 옷, 성행위를 즐기는 방법, 말할 수 있는 내용, 보행이 가능한 장소 등 온갖 것들에 대한 규칙이 있다. 다행히 그런 규칙들 대다수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정작 규칙을 제정하는 이들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 훤히 알고 있으며 그것도 누구보다 훨씬 명백히 알고 있다고 자처하는 무리들인 경우가 많다. 우리는 날이면 날마다 다른 사람의 동조를 구하도록 종용하는 무수히 많은 문화 메시지 세례를 받고 있다. 매일 듣는 발라드 풍의 노래도 언뜻 무해한 듯 들리지만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메시지로 가득 차 있다. 특히 불티나게 팔리는 대중가요가 대표적인 예다. 그런 감미로운 노래는 생각보다 폐해가 훨씬 크다. 누군가가 혹은 무언가가 자신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신호를 내보내기 때문이다. 아래의 예로 든 노래 가사는 특별한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면 나는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신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당신은 날 정말 행복하게 해요. 누군가의 사랑을 받을 때까지 난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당신 덕분에 난 새로 태어난 느낌이에요. TV 광고 또한 인정을 탐하는 사고방식의 특별한 호소력을 지니고 있다. 그런 짧은 광고 문구들은
사람들이 자사 물건을 사게 만들려는 제조업체의 술책인 경우가 많다. 여기에는 다른 사람의 의견이 자신의 의견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생각을 강조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광고 상황 설정 1. 어느 날 오후 친구들이 장기나 한판 두자며 어떤 사람의 집으로 찾아와 대화를 나눈다. 첫 번째 친구, 냄새를 킁킁 맡으며 몹시 못마땅한 투로 어젯밤에 생선구이 해 먹었어 라고 묻는다. 두 번째 친구, 역시 마땅찮은 어조로 조지는 아직도 담배를 태우는구나 라고 말한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서 나는 냄새를 싫어하고 있기 때문에 집주인은 곤혹스러운 표정, 아니 심한 낭패감이 얼굴에 떠오른다. 이 광고가 전달하는 심리적 메시지는 당신에 대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당신의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다. 따라서 당신 친구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당신은 기분 나빠 마땅하다라는 것이다. 광고 상황 설정이 랍스터 파티에서 한 고객의 목에 냅킨을 둘러주던 웨이트리스가 옷 칼라에 죽 둘러 낀 때를 본다. 그 사람의 아내는 생판 낯선 그 웨이트리스가 무슨 말이라도 할까봐 창피해 주눅이 든다. 구강청정제, 치약, 탈취제, 특수 스프레이 광고 등은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우리의 심리에 호소하는 메시지를 가득 담고 있다. 다른 사람의 눈총을 받지 않으려면 그 특정 상품을 사야 한다는 것이다. 광고주들은 비열하게도 왜 그런 전술을 쓰는 걸까? 그 수법이 통하기 때문이다. 팔리기 때문이다. 그들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에 감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그것을 이용해 딱 들어맞는 메시지를 내보낼 수 있는 간명한 문구를 만든다. 우리는 이렇듯 인정을 탐하는 태도를 높이 사고 장려하는 문화에 노출되어 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지나치게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은 별로 놀랄 일이 아니다. 여태껏 그렇게 행동하도록 길들여져 왔기 때문이다. 가족들이 불현듯 당신의 자립심을 키워줘야겠다고 생각한다 해도 부수적인 문화적 요인들이 방해 공작을 편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습관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 자신을 구박하는 습관을 없앨 수 있듯이 다른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는 습관 역시 없앨 수 있으니까. 마크 트웨이는 멍청이 윌슨에서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나쁜 습관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 설득력 있게 지적하고 있다. 습관은 습관이다. 창밖으로 단숨에 내던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한 계단씩 아래로 내려가라고 꼬드겨야 하는 것이다. 남의 눈치를 보는 태도를 조금씩 내던져라. 세상이 움직이는 방식을 보라. 요컨대 우리는 결코 이 세상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 수는 없다. 사실 50% 정도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도 꽤나 성공한 것이다. 세상에는 절반 정도의 사람들이 타인의 말 절반 정도의 고개를 끄덕인다. 그 사실은 대통령 선거만 봐도 알 수 있다. 압승을 거둔 선거라 해도 반대 유권자의 비율이 44%에 이른다. 이 비율이 정확하다면 의견을 개진할 때마다 반대에 부딪힐 확률은 50대 50이다.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다른 사람의 반대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 누군가 나의 말에 동의하지 않으면 상처받거나 동조를 얻기 위해 즉각 의견을 바꾸지 않고 그저 나와 의견을 달리하는 50%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우연히 만났겠거니 생각하면 된다. 나의 느낌, 생각, 말, 행동 하나하나에 늘 어느 정도의 반대가 있을 것이라고 마음에 새겨두면 실망의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일단 반대를 예상하고 있으면 비난의 말을 들어도 그 때문에 상처를 입지는 않을 테니까. 그뿐 아니라 어떤 생각이나 느낌에 대한 반대를 나에게 핀잔 주는 것으로 여기는 일도 없을 것이다. 하늘이 두 쪽이 난다 해도 다른 사람의 반대를 피할 수는 없다. 아무리 손사래를 쳐서 뿌리쳐도 소용없다. 내가 가진 모든 의견에는 정반대되는 의견이 있게 마련이다. 자기 거부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는 태도 역시 다양한 오류지대의 행동을 보인다. 남의 눈치를 보는 가장 흔한 증상은 이러하다. 누군가 못마땅한 기색을 보이면 자신의 입장이나 신념을 바꾼다. 누군가의 호감을 사기 위해 비위를 맞춘다. 반대 의견에 부딪혔을 때 우울해하거나 불안해한다. 누군가를 속물이나 젠체하는 사람으로 깎아내린다. 그러나 그것은 내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하는 또 다른 방법일 뿐이다. 전혀 수긍하지 않는 말에도 지나치리만큼 찬성이나 동조의 반응을 보인다. 누군가를 위해 굳은 일을 해주면서 거절하지 못했던 것에 씩씩거린다. 약삭빠른 판매 사원이 윽박지르는 바람에
원하지도 않은 물건을 샀거나 그가 싫어할까봐 참아도로 물리지도 못한다. 죽음, 이혼, 강도 등 나쁜 소식을 퍼뜨리면서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는 느낌을 즐긴다. 말을 할 때나 무언가를 사고 싶을 때 또는 어떤 일을 할 때 자기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의 허락을 받는다. 그 사람이 화를 낼까 두려워서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사과를 한다. 지나친 미안해요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용서하고 늘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주의를 끌 목적으로 삐딱하게 행동한다. 이런 노이로제는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순응하는 행동이나 매한가지다. 따라서 양복을 쫙 빼입은 옷차림에 운동화를 신는다든가 으깬 감자를 한 국자씩 퍼먹는 등 시선을 끌기 바라는 것 역시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일이다. 걸핏하면 고의로 늦는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튀어 보이게 되고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술책이 된다. 눈에 띄고 싶은 마음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주목해주는 사람들의 소나기에 들어가게 되는 셈이다. 다른 사람 앞에서 짐짓 않은 채를 하며 전혀 모르는 어떤 사실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해 노력한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행위의 예가 어디 이뿐이겠는가. 사람 사는 곳이면 어디에서건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런 행동이 꼴불견이 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 안달복달하는 경우만이다. 그것은 자신을 포기하는 행동이다. 또한 자신의 감정에 대한 책임을 동조해주는 상대방의 손에 쥐어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자꾸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피게 되는 이유, 남의 눈치를 살피는 오류지대 행위를 하게 되는 이유를 살피면 그것을 없애는 전략을 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히스테릭하게 연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인정받는 것을 필요 조건으로 삼을 때 얻을 수 있는 보상은 이러하다. 자신이 느끼는 감정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한심한 기분이 들거나 상처 입거나 우울해지면 그런 감정에 대한 책임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선뜻 동조를 해주지 않아 기분 나빠졌다고 생각하면 자신이 조금이라도 변하는 일 역시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기분 나쁜 것은 그들의 잘못이기 때문이다. 내가 변할 수 없는 것도 다른 사람의 책임인 것이다. 따라서 인정을 갈구하면 자신을 변화시킬 필요가 없어진다. 다른 사람들이 나의 감정을 책임지고 있는 한, 그리고 내가 변하지 않는 한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된다. 결과적으로 인정을 구하는 것을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여기고 매달리면 살아가면서 위험을 감수해야 할 일을 편리하게 회피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더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결과 자신 안에 들어있는 유아 본능으로 되돌아가 응석을 부리거나 보호를 받으려 하는 등 결국 다른 사람의 조종을 받는다. 나의 감정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기기만 하면 자신을 희생양이라고 생각한다. 나보다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의 호감을 사고 있다는 착각에 빠진다. 그 결과 속으로는 불만이 부글부글 끓더라도 겉으로는 편안한 척한다. 다른 사람들이 훨씬 중요하다면 거칠애가 한층 중요한 셈. 이런 노이로제 보상은 자기 혐오로 얻게 되는 보상과 일맥상통한다. 사실 책임감, 변화, 위험을 기피하는 일은 이 책에서 설명하는 모든 오류지대의 생각과 행동의 중심을 이룬다. 그럴듯한 의학 용어를 들이대지 않아도 이런 오류지대 행위들에 매달리는 것이 훨씬 속 편하고 친숙하며 위험 부담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오류지대도 예외는 아니다. 인정은 애타게 구할수록 멀어진다. 잠깐 상상에 잠겨보자. 정말로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며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가정해보자.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것이 건전한 목표라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은 인정을 받고 있는 듯한 사람을 떠올려보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인가? 그의 어떤 면이 모든 사람들의 호감을 사는가? 어쩌면 당신 머릿속에 떠오른 그 사람은 솔직하고 뒤끝없고 단도직입적이며 다른 사람들이 뭐라든 개의치 않으며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 사람은 동조를 구할 시간적 여유조차 거의 없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그는 필시 결과를 걱정하지 않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일 것이다. 어쩌면 그는 요령이나 수완보다는 정직을 더 중요시할지도 모른다. 그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 아닐 것이다. 교묘하게 말을 돌리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조심스러워하면서 잔머리를 굴릴 시간이 거의 없는 사람일 것이다. 이 얼마나 얄궂은가. 가장 많은 인정을 받는 듯 싶은 사람들은 인정을 구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애초 인정을 구하고자 하는 바람이 전혀 없는 데다 인정을 구하는 데 집착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에 적절한 예가 될 수 있는 짧은 우화를 소개한다. 어미 고양이가 자기 꼬리를 쫓아 빙글빙글 돌고 있는 새끼 고양이를 보고 물었다. 왜 그토록 내 꼬리를 따라다니는 거냐? 새끼 고양이가 말했다. 고양이에게 가장 귀중한 것은 행복이고 그 행복은 제 꼬리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꼬리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내가 꼬리를 붙잡으면 행복을 얻게 될 거예요. 어미 고양이가 말했다. 아들아, 나도 그런 우주 섭리에 관심을 가진 적이 있단다. 나도 행복이 내 꼬리 안에 있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내가 꼬리를 따라다닐 때마다 꼬리는 계속 내게서 멀어지기만 할 뿐이었다. 그런데 내가 바쁘게 일을 하자 꼬리는 내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오더구나. 정말 얄궂게도 인정을 받고 싶을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인정을 원하지 않고 그 뒤를 쫓지 않으며 모든 사람에게서 인정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나 자신과 대화하고 긍정적인 자아상의 자문을 구하면 더 많은 칭찬이 제 발로 찾아올 것이다. 물론 하는 일 모두에 모든 사람의 찬성이 있을 수는 없다. 그러나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면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결코 주눅드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당신의 눈의 비난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연스러운 결과로 비칠 것이다. 사람들은 저마다 제 눈의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마련이니까.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피지 않기 위한 전략,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행위를 없애기 위해서는 그런 행위를 계속할 경우 빠지게 되는 노이로제 보상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반대 의견에 부닥쳤을 경우 자신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을 바꾸는 것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다. 그것 말고도 인정을 얻는 데 급급한 상태에서 풀려나기 위한 비법 몇 가지를 소개한다. 반대 의견에 부딪히면 너로 시작하는 참신한 반응으로 대처할 것. 이를테면 친구가 내 의견에 동의하기는커녕 화까지 냈다고 치자. 이럴 경우 내 입장을 바꾸고 변명하기보다 그냥 너 화났구나. 너는 내가 이런 식으로 생각해선 안 된다고 생각하니? 라고 반문해보라. 그렇게 하면 비난을 하는 사람은 상대방이고 나는 거기서 따로 분리되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누군가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될 만한 사실을 알려준다면 비록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고마워할 것. 고마워하는 행동은 인정을 구하는 태도를 사라지게 한다. 예컨대 남편이 당신은 수줍음이 많고 예민해. 그런 점이 마음에 들지 않아 라고 말했다 치자. 그럴 경우 남편의 마음에 들려고 애쓰지 말고 남편이 그 사실을 지적해 준 것에 그냥 고마워하라. 다른 사람의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구한 뒤 흥분하지 않도록 노력해 볼 것. 일부러라도 내 의견에 반대할 만한 사람을 찾아내어 그 반대에 대놓고 맞서면서 자신의 입장을 차근차근 주장해보라. 그렇게 하면 화를 내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바꾸지 않아도 되는 일에 한층 능숙해질 것이다. 그런 반대 의견은 예상했던 것이며 꼭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다고, 사실 나와 아무 상관없는 것이라고 자기 자신에게 말하게 될 것이다. 반대 의견을 피하기보다 찾아 나섬으로써 불만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기술을 쌓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의 생각, 말, 행동과 내 가치 사이의 연결고리를 끊을 것. 비난에 부딪혔을 때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라. 이건 그 사람의 문제야. 내 저렇게 나올 줄 알았어. 하지만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이런 접근법을 취하면 다른 사람의 감정과 자신의 생각을 연결시키면서 자초하게 되는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을 수 있다. 나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사람들이 상당수에 이를 것이며 그래도 괜찮다는 단순 명백한 사실을 받아들일 것. 뒤집어서 말하면 나도 내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또 이해할 필요도 없다. 그들은 나와 다른 사람인 걸 어찌 하겠는가. 배우자나 다른 사람에게 여보, 그렇죠? 안 그래요? 렐프? 마리한테 물어보면 돼. 그럼 될 거야. 라고 말하는 등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확인하며 검증해 버릇하는 일을 그만둘 것. 자신이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행동을 할 때마다
소리를 내어 그것을 바로잡을 것.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에게 그런 기질이 있음을 인식하고 새로운 행동 습관을 기를 수 있다. 내가 방금 말한 것이 정말이지 나빴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면 이런저런 변명을 늘어놓지 말 것. 대화를 나누면서 내가 말하는 시간을 재보고 그 시간을 배우자나 아는 사람들이 말하는 시간과 비교해 볼 것. 말을 아끼도록. 꼭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말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라. 모임에 참가하면 다른 사람이 내 말을 자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모임에 참가한 다른 사람과 동시에 말을 할 경우 스스로 물러서는 쪽이 나인지를 살필 것. 남의 눈치를 살피다 보면 비굴해질 수 있다. 그런 일이 불쑥불쑥 일어날 때 자신의 행동을 명백히 밝히면서 말어리를 잘리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전략을 생각해 본다. 자신이 하는 말 가운데 물어보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순서대로 나열해 볼 것.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물어보는 형식을 취하거나 허가 또는 동조를 구하는가. 예를 들어 날씨가 좋네요. 그렇죠? 라는 질문은 상대방에게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제시하고 자신은 동조를 구하는 입장으로 밀려나게 한다. 간단히 날씨 좋네요 라고 말하는 것은 대답을 구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단정적인 말이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항상 말꼬리를 올리고 있다면 별것도 아닌 일에 늘 인정을 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은 반드시 남의 동조를 받아야만 하는 습관을 없애기 위한 첫걸음들이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는 태도를 티끌 하나 없이 말끔히 없앨 수는 없지만 공치사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무기력하게 되지 않도록 다소나마 노력할 수는 있다. 칭찬은 즐거운 일이며 인정 역시 그렇다. 그러나 우리는 박수갈채를 받지 못했을 때 느낄 괴로움에 대비해 면역을 길러야 한다.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 막 배불리 먹고 난 뒤 다이어트에 대한 자신의 열정을 시험하지 못하는 것처럼, 또 담배를 끊겠다는 사람이 금방 한 개비를 태우고 난 뒤 자신의 결심을 저울질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막상 반대 의견에 부딪히면 자신의 의지를 시험해 볼 수 없을 것이다. 아무리 이를 악물고 반대 의견을 감당해낼 수 있다고 다른 사람의 동조를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겠다고 맹세한다 해도 막상 반대 의견을 접하면 어쩔 줄 몰라 할 수 있다. 우리 삶에서 이런 골치 아픈 오류지대를 내몰 수 있다면 그 다음은 간단하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인정을 필요로 하는 일에 익숙해져 왔기 때문에 그 오류지대를 없애려면 엄청나게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 그러나 어떤 노력이든 그만한 가치가 있는 법이다. 비난에 부딪혀도 실망하지 않게 되면 즐거운 현재의 자유를 평생 얻게 될 것이다. 어떠셨나요? 왜 우리가 남의 눈치를 보게 되는지, 어떻게 하면 남 눈치 안 보고 살아갈 수 있는지 알게 되셨을 겁니다. 오늘부터라도 남 눈치 보지 말고 타인의 인정을 구하지 않고 진정 여러분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분명 더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삶의 지혜를 주는 책 구절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구독해 두시면 놓치는 일이 없겠죠? 여기까지 인생책이었습니다.